그럼 이제 AI 다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있어요. 혹시 다음은 무엇인가? 이거 질문에 답하실 수 있나요? AI도 AI 내에서 영역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뭐 오픈 AI나 그 클로드나 뭐 제미나이나 뭐 이런 LLM은 일단 인프라에 가까운 거고 그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밑단에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GPU와 램을 제조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 자체의 인프라가 구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활용될 거냐 할 때 지금 점점 가시적으로 구체화가 되고 있는 영역은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월세 대 월배당 어떤 게 더 좋을까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월세나 월배당이나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했었는데 한국에서의 주택 월세는 그 수익률로 따져보면은 한 2~3%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꼬박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은 무조건 그 월배당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요즘은 뭐 커버드 콜 같은 걸 포함해서 워낙에 많은 월배당이나 상품 아니면은 주식들도 그게 많아지기 수익률이 때문에 훨씬 높다는 말씀이세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용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매매 차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월 거의 의미가 없다. 이른바 꼬마 빌딩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전략이 보통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금이 한 50억 정도 있으면 그걸로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용 건물이니까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 끌어서 땡기고 하면은 이제 50억 정도 현금 있으면은 뭐 100억짜리 빌딩도 사고 막 더 대출 많이 땡기면은 거의 500억짜리도 살 수 있고 막 이런 건데 이제 그거를 땡겨서 산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로 은행 이자를 갚고 내면 이게 또이또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월 수익은 빵이지만 그 매매 차익을 노리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하던 게 엄청난 유행이었고. 자, 그러면은 월배당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 있으실까요? 한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시장까지 포함하면은 월배당 ETF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유튜브에도 찾아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 봐도 뭐가 최선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보면은 한 2~3년 전 영상 거랑 지금 영상 거랑 보면은 그 ETF 자체의 속성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엔 추천했지만 지금은 그거 말고 이게 더 낫다 막 이런 내용도 많고 이래서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저는 커버드 콜 ETF 네. 코덱스 거 나스닥 데일리 커버드 콜 ETF 에다가 돈을 좀 넣어놨는데 뭐 넣은 이유는 단순하죠. 연 배당률이 2%가 목표인 상품이었어요. 그냥 사서 지금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사서 들고 있고 지금 배당이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1억 원을 넣으면은 목표 배당률이 20%니까 1억을 넣으면은 1년에 2천만 원이 나오는 2천만 거고 원이 나오고 그러면 월로 비과세 하면은 한도에 딱 포함이 되는 거니까 한 달에 한 150, 160 정도 150에서 1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거지. 있다는 거. 그리고 크게 등락은 없나요? 등락이 있죠. 네. 커버드 콜 상품이 본주는 오를 때 얘는 못 오르고 본주가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진다. 이러니까 가급적이면 커버드 콜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대세예요. 근데 그 말도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커버드 콜이다 이래버리면 그 커버드 콜 이후에 배당률 자체가 18% 이렇다 쳐도 테슬라가 지난번처럼 4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떨어지면은 반토막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샀던 것도 3, 4월 달에 관세 여파 거치면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니까 10,000원에서 9,000원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많이 빠졌을 땐 더 떨어졌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본주는 10% 정도 빠졌는데 근데 얘는 이제 연 배당률이 20%니까 6개월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10% 빠진 거는 회복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더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거를 그냥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ETF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나스닥 추정 ETF는 빠질 때 빠졌지만 오를 때도 똑같이 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보다 더 많이 올랐을 거거든요. 지금 그런 거랑 그럼 역시나 배당금도 챙기고 시세 차익도 노린다라고 한다면은 부동산이 정답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다만 부동산에 손이 많이 가죠. 일단 뭐 건물에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특히 빌딩 같은 경우는 하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뭐 어디서 물세요 이러면은 나 가서 잡아줘야 되고 누수 탐지 이런 거에서 잡아줘야 되고 관리 계속 해줘야 되고 공용 화장실 공개되어 있으면은 계속 관리해줘야 되고 청소 업체 써야 되고 당연히 써야 되고 본인이 하지 않는 이상 모든 게 다 돈이다. 나가는 돈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세금은 엄청나게 때려맞죠. 근데 부동산은 무조건 세금을 따져야 돼요. 부동산은 수익률 자체가 세금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주식도 세금을 따지긴 해야 되지만 부동산만큼 복잡한 게 아니라서 따지기가 맞아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손이 많이 가지만 이 세금 처리하고 수익률 내는 거에도 손이 많이 가요. 그 공부할 때 있어서 부동산 대 주식 한다면 나는 주식이 훨씬 더 쉬운 것 같거든? 부동산은 공부할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은 내가 만약에 뭐 빌딩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거기에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전기 관련된 것도 공부해서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자격증 따가지고 그것도 내가
다 등록해서 해야 되고 하여튼 막 하려면 끝이 없는 그러니까 맞아. 부동산은 그리고 세금 체계도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주식에 비할 바가 못 돼요. 그래서 나같이 단순한 사람들은 주식이 맞다. 이것도 다 개인별 성향 따라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면처럼 약간 복잡한 사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부동산 공부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부동산 덕후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파트로만 몰리는 이유가 제일 쉽기 때문에 주식보다 쉬운가? 훨씬 쉽지. 아파트가 주식보다 훨씬 쉽지. 그냥 뭐 그 회자 많이 되는 대장 아파트 그냥 가서 계약서 쓰고 사면 그냥 끝이야. 근데 난 그게 우리 세대까지의 일이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보는 편이거든. 왜냐면 이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또 산업의 성장 속도도 많이 더뎌지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국가의 그 부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국가의 부가 줄어드는데 부동산만 늘어난다? 이것 또한 좀 실현하기 어려운 시나리오 아닌가. 부동산이 그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늘어납니다. 왜냐면은 그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은 지방부터 인구가 줄어요. 다른 나라 설레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줄면은 지방의 인구부터 줄기 때문에 지방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서울로 오는 거야. 수도권으로 오는 거지. 그러면은 수도권 서울은 집이 모자라.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집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다. 지방에 있는 집은 필요 없어지고 서울은 안 그렇다. 그렇기 수도권은 때문에 더 이렇게 커지는 건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용도는 더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점점 더 커져가는 거지. 확장이 되는 거지. 어쨌든 우리나라의 산업이 주요 산업이 다 수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 인구가 줄어도 회사들은 문제가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다 이러면은 지금 뭐 거의 모든 걸 다 수출하고 있는데 인구가 준다고 해서 뭐 영향을 받나? 안 받지.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고 사실 중소기업들이 대다수잖아. 우리나라 뭐 회사들이 어디 가나 비중을 어느 나라나 따져본다면. 똑같지. 그럼 그 중소기업들도 수출 위주냐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 강소 중소기업들은 그래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활로를 많이 찾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훨씬 그 내수 의존도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지난번에 트럼프가 관세 부과했을 때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막 비상에 걸렸었다가 지금은 좀 나아지는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수출 비중이 꽤 많이 늘어난 걸로 압니다. 통계가 뭐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걸로 압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그 현대차의 뭐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옛날에는 현대차만 바라보고 100% 현대차에 납품하고 막 이렇게 컸던 회사들이지만 판로를 다각하면서 이제 막 이런 데 직접 수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피할 수가 없는 길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돼.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라면은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줄더라도 해외의 다양한 수출 판로가 열리기 때문에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 되겠네요. 수도권 쏠림 현상과 양극화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이다. 인구 감소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대기업 공장들이 있는 동네는 그렇지 않는 동네는 이제 점점 부대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그 테스트지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의 투자 성향은 어떤가 그거 증권사 앱 들어가면은 투자 성향 분석해주는 거나 투자 성향 테스트해보는 그런 서비스가 또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잘 알고 전략을 짜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주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성장주냐? 미국의 1등 주식. 그러니까 전 세계 정확히는 전 세계 시총 1위 주식 사는 전략을 저는 조던의 부자연구소 거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전 세계 1위 주식은 아니었잖아요. 아니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전 세계 1위 주식이 된 건데 근데 사실 그거야말로 대표적인 성장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 시총 1위가 아니더라도 성장주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죠. 근데 사실 옛날에 알아보긴 했잖아요. 나는 진작에 엔비디아를. 알아봤었지. 네. 나는 진작에 알아봤지. 심지어 이렇게 말을 했었죠. 모든 산업들이 인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래픽 칩을 사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사야 된다. 그게 언제였지? 19년이었나? 예. 19년인가? 근데 그렇게 심지어 말을 해놓고 그때도 엄청 많이 올랐네 이러고 이제 팔았던 건데 그 뒤로 갑자기 AI가 터지면서 이제 그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많은 가격이 지금 올랐고 아무튼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 게 욕심입니다. 지금 새싹이 요만할 때부터 알아봐가지고 투자하면은 당연히 좋지.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은 어떻게 할 건가? 실패하면 다 날아간단 말이야. 새싹이 그냥 바로 죽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이제 이거는 굉장히 안전지향적인 분의 투자 성향이고요. 또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확신과 감을 믿었으면 지금쯤에 뭐 완전 부자가 돼 있었겠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 AI 다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있어요. 혹시 다음은 무엇인가? 이거 질문에 답하실 수 있나요? AI도 AI 내에서 영역이 엄청 많잖아. 지금 뭐 오픈 AI나 그
클로드나 뭐 제미나이나 뭐 이런 LLM은 약간 인프라에 가까운 거고 그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밑단에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GPU와 램을 제조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 자체의 인프라가 구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활용될 거냐 할 때 지금 점점 가시적으로 구체화가 되고 있는 영역은 로봇입니다. 로봇도 AI의 한 범주에 들어가지만 이제 피지컬 AI라 그래가지고 현실의 이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AI가 탑재가 돼야지 로봇은 작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가장 유명하고 그쪽에서도 역시 엔비디아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엔비디아 이미 로봇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발표하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이한 건 이제 엔비디아는 로봇 자체는 이제 중국 업체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는 로봇도 인공지능도 그 관련된 다른 모든 것도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에 들어가는 로봇에 들어갈 AI 자기네 걸 쓰잖아요. 그게 더 우수할지 아니면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내놓는 모델들이 더 우수할지 그거는 확신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AI 다음에는 AI를 장착한 로봇이 주요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이야기 마무리를 좀 지어본다면 어떠셨습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내놓은 거 보고 이제 착잡한 마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착잡하시죠? 네,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 후견주의적인 자세나 관치금융이나 후진국형의 행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고 지난 10년, 20년간 그 반복됐던 후진국형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다 알면서도 그 누구도 용감하게 이건 아니라고 외치지 못하고 똑같은 게 또 반복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제 근데 문제는 2000년 이후에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결과가 어떠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잖아요. 내 핸드폰에도 기록이 돼 있고 인터넷 언론사에도 다 기록이 돼 있고 네. 찾으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네. 키보드만 두드리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90년대 후반만 가도 그렇죠. 9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에도 있지. 찾아보면 막 네. 그 당시 97년 뭐 이때 기사들 다 나오니까. 90년대 초반에는 없으니까 80년대 말. 초반에는 없죠. 그때 급등이 있었고 2000년대 급등이 있었고 2010년대 급등이 있었던 거 막 이런 건데 사람들은 똑똑해져 가는데 이제 대응을 똑같이 하고 있으면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방법이 없다. 부동산이라는 거를 어떤 때려 잡아야 되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그 편협한 시각. 사람들 심리가 바뀌려면은 일본같이 순간적으로 거품이 꼈다가 진짜 한 방에 그게 날아가는 경험을 해봐야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서 집값이 안 오르는 건데 그렇다고 도쿄 집값이 안 오른 게 아니거든. 적정 수준으로는 계속 올랐단 말이야. 지금도 비싸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거품이 좀 껴가지고 과열되려고 하면은 정부가 나서서 막고 가계부채 핑계대면서 막고 사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막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도 아니거든.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자연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뭐든지 억지로 길을 틀게 하고 억지로 하려면은 더 그걸 뚫고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를 리가 없지만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